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 확충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메모리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건지, 또 이 타이밍에 삼성이 이러한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또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평론가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이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던가요? 일단 전체 투자 금액이 133조 원이고요. 네. 2030이라는 것이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미 1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1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 요즘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예. 하는데 여기까지도 석권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분야별로 좀 나눠 보면은 이 133조를 R&D에 73조, 시설에 60조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면면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네. R&D의 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모바일 AP, 또 5G 모뎀 칩, 요즘 가장 핫하죠. 그렇죠. 또 차량용 반도체, 여기에 대한 R&D 분야를 명시를 했고, 시설 60조 원은 뭐냐? 이제 파운드리 이제 시설 설비인데 네. 좀 이따 좀 더 들어가겠지만은 예.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를 더 확장을 해서 대만을 TSMC를 노리겠다. 뭐 이런 네. 포부까지 함께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2030년은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위한 삼성의 포석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네. 비메모리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네. 2030년에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함께 나온 거죠. 네. 네, 자 일단은 뭐 133조 원이라고 하니까 규모 면에서는 좀 놀라운 것 같은데 전문가 시각에서는 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치만 보면은 천문학적 예. 수치인 것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발표한 주체가 삼성전자라는 걸 또 감안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EU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코어 보드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년 동안 R&D와 설비 투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R&D 투자로 삼성전자 1년 동안 17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로 44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1년의 수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에 걸쳐서 설비 투자 60조 원, 그다음에 R&D 73조 원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R&D라고 하면 이것이 비메모리에 한정된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제외하고도 그 정도 투자를 하니까 상당한 액수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에 44조 하는 업체가 10년 동안 60조 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여서 그 얘기는 기존의 메모리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약간 백 구성이라든지 장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네네. 아마 삼성전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디파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네네. 지금 추가적인 장비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 정도의 설비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방금 얘기하셨지만 설비 투자 60조 원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좀 분석하기로는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라인 쪽을 더 집중 공략하는 설계가 아닌가라고 해서 기존의 메모리를 가면서 이제 뭐 팹리스 업체와 힘을 합쳐서 파운드리 쪽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좀 응용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10년을 내다본 장기 비전을 발표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010년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동안에 좀 삼성그룹의 역사,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1967년에 창업주죠. 고 이병철 회장이 이제 전자 업종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네네. 것이고 1976년이 무슨 해냐?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국 반도체를 입수하면서 처음으로 반도체에 진출한 해였었고 네. 그 다음이 3대 이재용 부회장은 그 동안에 해왔던 비메모리에서 이제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 5G 시대 물론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크겠지만은 머리에 우리 해당하는 이 비메모리, 네. 특히 뭐 이제 CPU라는 표현도 안 쓰죠. GPU부터 해가지고 네. 이 어떤 모든 좀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넌 여기서 일해, 넌 저기서 일해 하는 이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하는데. 이 구동 시스템 없이는 글쎄요 삼성도 아마 굉장히 앞으로 갑을 관계를 펼칠 때 불리하다라는 또 다른 회사의 경영 전략적 차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적 차원을 봤을 때는 이제 비메모리에도 삼성이 도전할 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과연 시점이 좀 궁금해요. 사실 네. 위원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발표를 한 시점이 왜 지금이었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메모리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을 거고 네.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것이 특성 자체가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 부침이 비메모리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스테디하게 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을 맞은 올 1분기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삼성전자 과연 미래가 있는 회사인가? 네. 이런 면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를 이 시점에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가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는 것들이 과연 기업 입장에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어차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든지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삼성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수혜의 그 객체가 되기도 하는 기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것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한 거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저도 네. 굉장히 그때 그 이제 대통령 발언에 놀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그 재벌 그 기업 간담회 때 네. 비메모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네. 정확히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왜냐면 일반인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막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정확히 비메모리 반도체를 콕 찔렀고 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부회장도 뭐 실력 이야기도 하면서 네, 같이 그랬었죠. 해서 오랜만에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민관이 좀 합이 맞은 이제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 어떤 큰 역할을 막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라는 그 기대보다 네. 일단은 정부도 비메모리가 좋아라고 한다면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기가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할 때도 신나겠죠. 이건 정부의 방침 아니냐. 그래서 좀 그 탄력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는 좀 도움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 설비 투자라든지 정부의 인프라 투자 육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에서 혹은 박사 과정에서 반도체를 전공하는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라는 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반도체 국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초기에 비해서는 막상 다녀보면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직종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이전 같은 정통적인 굴뚝산업 아닌 곳에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니까 네.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오히려 창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사실은 전문력의 양성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발표했을 때 뭐 예상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증년 인력에 대한 그런 효과들은 고용 효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반도체 인력보다는 그것을 인프라를 깔고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건설 부분의 쪽에 인력이 대부분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대부분 공정 자동화가 돼 있어서 네. 한 베이에 필요한 인원이 2명 정도밖에 필요가 없고 3교대를 한다 해봤자 6명이거든요. 그냥 8개 베이 정도면 한 세트의 그 공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라인 하나에 필요한 인력은 뭐 엔지니어링, 메인트넌스 해봤자 수백 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2만이라는 수치는 반도체에서 고용하는 인원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어떤 건설과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인력의 일자리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아까 사실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반도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뭐 메모리, 비메모리, 아까 뭐 시스템, 또 파운드리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개념인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네, 좀 부분인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WSTS라는 곳이 있어요. 뭐 그런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전 세계의 반도체 교역, 거래 관련된 건 통계를 집계해내는 기관이고요. 네네. 사실 거기서 내놓는 자료가 사실 대부분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WST에서는 반도체를 7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메모리가 물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로직 IC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요. 네. 사실 비메모리 7개 중에서 2개 정도를 묶어서 얘기할 때 걔의 역할이 약간 브레인 역할을 해주고 연산 제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름 명칭을 사용하는 거고요.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비메모리를 시스템이랑 맞아요. 좀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있었는데 시장 규모가 그 두 개가 가장 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냥 그렇게 묶어서 생각을 그냥 하는데 표현하는 거군요. 엄밀히 말하면 6개의 비메모리 중에서 2개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아. 불리는 게 맞고 그 외에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로직, 광학, 센서 이 3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개가 보고서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부문이고 성장률도 높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지만 다른 것보다 성장성이 더욱더 높은 부분인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자의 기능을 하는 이제 개별 반도체 이렇게 해서 총 7개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것들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한 메모리가 아닌 모든 것을 통칭해서 비메모리다. 아닐 비자를 써서 비메모리라는 거지 비메모리라는 명칭이 정식적으로 있지도 않고 네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도 분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파운드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제품과 기능에 대한 분류이고 네. 파운더리, 팹리스 같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라서 두 개는 아예 분류 자체가 틀린 다른 건데요. 얘기군요. 보통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한 5개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인텔은 I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설계부터 공정, 제조, 패키지까지를 다 한 하는. 회사가 다 하는 그래서 종합. 그래서 ID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팹리스라는 거는 생산 시설을 갖지 않고 우리가 설계 능력과 IP만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파운드리에다 위탁을 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나는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것은 설계도를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주문 생산해 주는 생산해주는 업체들이고 업체다. 네. 그런데 사실 2개 말고도 몇 개의 구분이 더 있는데 칩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칩리스는 팹리스보다도 더 사실은 적은 규모로 운영하는데 IP만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식 재산권만 팔아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반도체 네. 회사들 이 중에 일부는 좀 악질적인 특허 괴물들도 일부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패키지만 전문을 해주는 패키지 아웃소싱 해주는 패키지 분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장비 재료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기준에서 했을 때 팹리스 파운드리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에서 세계 1위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4%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미국이죠. 미국이 거의 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도 아마 국가별로는 6, 7% 되니까 우리보다도 높다. 비메모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시장을 보면 우리가 항상 3대7, 3대7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메모리가 30%, 그다음 비메모리가 70%인데 규모로 따지면 메모리가 한 170조, 왜냐면 우리가 뭐 1,600억 달러, 3,200억 달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쪽이 한 400조 원이 넘게 되니까 3배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치면 지금은 한 70%는 한국이 60% 장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비메모리는 미국이 거의 한 60% 이상을 60%.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인텔, 퀄컴, 네. 뭐 애플 또 네. 한 뭐 엔비디아 다 이제 이 비메모리 쪽. 아.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메모리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했다가 쌓아놓고 네네. 저장했다가 없애고 이런 거고 그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친구가 비메모리의 하나의 뭐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개념으로는 좀 네, 빠르게 좀 올 수도 쉽게 있을 것 이해가 같아요. 되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워낙 시장 점유율도 네. 크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지만 점유율이 비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지금 미미하거든요. 근데 네. 과연 2030년까지 한 10년 정도 동안 133조 넣는다고 해서 이게 뭐 아까 미국이 60%인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번에 계획을 보고 충분히 좀 삼성 스타일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초반에 삼성이 하겠다라는 게 파운드리 라인을 먼저 공략을 해서 1차 타켓을 대만의 TSMC를 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팹리스 아까 디자인 설계 이랬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를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팹리스 회사들이 그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줘라고 해서 파운드리라는 그 뭐 공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한테 말해서 그들이 생산하게 되는 건데 현재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라인은 대만이 TSMC라는 회사가 네. 거의 작년 말 기준으로 48.9% 절반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를 먼저 공략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잘 만드니까 네네네.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저기 중소 패밀리스 디자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본인들도 특유의 또 삼성의
따라잡기 추진력. 능력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가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보면 5G 모뎀 칩 같은 네. 것들은 이미 꽤 삼성도 올라왔거든요. 네. 이미지 센서 라인이라. 그러니까 아예 못할 거야.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2030년 1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3%, 4% 미미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어려운 장벽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결국엔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이면에는 어떤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제품의 특성도 사실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빠르게 이렇게 메모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를 보면 메모리라는 제품이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표준이 있는 것들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딱 재고를 갖고 있으면 고객들은 사실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이 사가면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특성이라면 비메모리는 대부분이 맞춤형 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주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주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품목을 소량 주문하다 보니까 팹의 구성 자체도 달라야 돼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메모리는 다 300mm 팹으로 통일돼 있는데 심지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12인치 웨이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버려지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8인치나 6인치 같이 옛날 작은 웨이퍼를 사용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팹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메모리 같이 한 제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생산 라인직에 있는 그 직원들이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레시피를 계속 하루 종일 돌리면 되니까. 근데 아. 만약에 비메모리나 파운드를 하게 되면 올 때마다 제품마다 다른 레시피가 되니까 사고의 복잡해지네요. 확률이 높고 메인터스나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한국의 반도체 팹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 두 가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팹의 구성과 인력들의 어떤 숙련도의 문제들을 극복을 잘 한다면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력이 사실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 장벽 두 가지를 넘을 수 있다면 뭐 막연하게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대감이 있는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 이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